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요즘 이론 시험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전산회계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세무가 더 어려운데, 세부적인 난이도는 전산회계가 더 꼬아서 내더라고요.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그래서 76번부터 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푸시라고요? 컨트롤 F로.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소프트웨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특허권 있죠. 4번에 광어권 있죠. 얘네들은 무슨 자산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으로 나와요.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3번. 그다음에 77번.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당좌하고 뭐야?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거의 이 문제 나오면 3개월 갖고 장난을 제일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외우셔야 돼요. 아니구나. 이걸 외울 필요는 없구나. 여기에서 1번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1번에 보시면 용역의 제공 있죠. 요거 나오면 생산 기준이라고 요거는 외우세요. 용역 나오면 무슨 기준이요? 생산 기준.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았을 때였죠? 누가 팔았을 때?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입니다. 위탁 판매. 요거는 가끔씩 나오잖아요.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시용 판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써보고 사는 거. 요건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했을 때요? 표시했을 때.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79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래서 어저께 문제 풀다가 한 번인가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는 게 건물 관련된 거예요. 건설 관련된 거. 근데 기간이 몇 년보다 길어야 돼요? 1년보다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처리하는 거라고요? 얘는 자산 처리.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단기는 안 돼요. 몇 년보다 짧으니까 1년보다 짧으니까. 그래서 몇 년보다 길어야 된다고요? 1년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번. 중앙은 2004년 2월 10일 본사 건물용 부지를 구입하고 당해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4년 10월 31일 본사 건물을 완공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음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1번 밑에다가 요것 좀 써주세요. 토지와 건물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 있죠? 네, 요거는 토지의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예인분들 중에서 꼭 연예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많으신 분들 중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땅하고 건물을 사요. 그래서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사요. 땅하고 같이. 그 다음에 사자마자 3층짜리 뭐 해버려요? 철거해요. 그리고 5층짜리를 지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3층짜리보다 5층짜리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그렇게 해갖고 돈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YG 같은 경우에야 지금 저렇게 돼서 그러지 YG 신사옥 짓고 있었잖아요. 네. YG 신사옥 짓고 있었어요. 거기도 뭐 지으면은 뭐 몇백억이 되네 몇천억이 되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홍대 부근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그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선 조용해졌었는데 그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몇 번 TV에 나왔었어요. 홍대 쪽에다가 새로운 건물 짓고 있다고. 양현석 씨가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었잖아요, 한때. 그것도 TV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냐 그랬더니 부동산으로 출근을 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정보를 모르니까. 그랬고 부동산 아저씨하고 아줌마들하고 커피도 먹고 맨날 정보 이렇게 물어봐갖고 샀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부시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토지의 부대비용. 정답은 4번이에요. 신건물 공사비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짓고 있는 중이니까 이럴 때는 뭘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면은요 건물. 이것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81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우리 선입선출법 공식 어떻게 됐었죠?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평균법은요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맞죠? 그 다음에 나와. 여기에서 초를 뭐 하면은요 지우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죠? 참고로 이거는 전산회계에도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없으면 똑같다? 기초 제공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공식 쓴 다음에 연필로 쓰신 다음에 초만 지우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똑같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똑같다. 왜냐면 이거에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써드리면 말의 뜻이 기말 제공품이에요. 완은요 완성품, 초는요 기초 제공품, 당은 당기. 그 지문에 당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애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분모 있죠. 요게 수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 완성품 무슨 양이라 그래요? 환산량. 위에는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써드리냐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량인지 아니면 뭐 물어보는 건지. 이런.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세요. 1분 후에 다음 거 할게요.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뭐하다? 똑같다. 그 다음에 82번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4번. 우리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네,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건데 이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의 일종이에요. 무슨 회계라고요? 관리회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재무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원리 원칙 배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고 이런 게 원리 원칙이잖아요. 근데 원가회계는 원리 원칙이 없어요. 원래는 있는데 이론상에서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관리가 목적이잖아요. 이 관리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내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리 원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있어요. 실무에서는 있는데
이론상에서는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대로 만들어라. 누구끼리만 알아보면 된다. 내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상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원칙, 뭐 준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일단 답은 1번이에요. 83번 같으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오세요? 1번 나오죠. 그리고 84번 같은 문제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이거 국어 시험이에요. 84번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국어 시험. 제가 봤을 때 이건 회계 문제 아니고 이거 국어 문제예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조간접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와보시면 제조간접비 5,000원이죠. 노무비도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를 100%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노무비 기준. 그래서 노무비의 몇 프로? 100%.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찍을 때 찍더라도 3번, 4번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답은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재료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료비 10,000원이니까. 우리 10,000원에 5,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정신없어서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보시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85번.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싸다, 싸다? 비싸다. 종합은요? 싸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 원가표가 기초가 된다. 맞고 조선업 건설업 맞고 공정은 개별이에요, 종합이에요? 종합이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별하고 종합은 웬만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냐면 개별 관련된 게 어저께 잠깐 풀었던 과대배부, 과소배부 있죠? 그게 개별 관련된 계산 문제고 우리 맨날 뭐 말 한 말 초당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종합원가 관련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 개별하고 종합 관련된 건 하나는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든 이론 문제로 나오든.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한테는. 86번 우리 면세 대상이 아닌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속버스 옆에나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고속버스 중에서 무슨 버스만 면세?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무슨 버스만? 일반 버스만. 우등 있죠? 프리미엄 있죠? 황제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걔네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만 면세.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적어주세요. 역외군송업에서 전세버스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87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담보제공. 왜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외웠었죠? 물락,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 양도. 그래서 4번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담보.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론 잘 푸실 거면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담보 딱 보면 우리 외운 거 이거잖아요. 담보 들어간 거. 그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어 하나 가지고 통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통에서 단어 찾는 게 쉽지. 그래서 거꾸로 되시면은 문제 푸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 달 안 남았다요. 맞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이 어쨌든 뭐 이래저래 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린 원서 접수라도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데 가신 분들은 끝장난 거예요. 9월 7일 날 개강일이었어. 근데 9월 7일 날 개강 못 했잖아요. 맞죠? 그럼 원서 접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죠. 그럼 12월 달 시험 봐야죠. 한 달이면은 전산회계 1급 어떻게든 시험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모시기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뭐 이거는 전반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분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접수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돼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들 빼놓고 1년에 여러 번 있는 시험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커말도 엉망진창 됐잖아요. 커말 엉망진창 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시험이 정지됐어요. 올 수도.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아마 정지됐을걸요? 2.5 올라가면서 일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10월 달까지인가 거의 접수하기 힘들 거예요. 그 실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많이 보는 시험인데도 밀려버려 갖고. 근데 저희처럼 뭐 2달에 한 번이라던가 3달에 한 번이라던가 이런 쪽은 진짜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접수하는 게 문제라.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러고 살지 않을까. 근데 내후년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막 안 그래도 피부 안 좋은데 안 좋은 데에서 막 이것저것 막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마스크가. 그 다음에 88번. 우리 의제 매입세 외우라 그랬죠. 매입할 때는 면세에 뭐예요? 언제료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 개인은 104분의 4. 맞죠? 그 다음에 저거 음식점의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어디 갔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몇이야? 9.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제조업은 누구만 가능이야? 법인, 농어민은 제조업이 아니지.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계산서나 뭐야? 신용카드. 이거 잘 외우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88번. 그래서 음식업의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3분의 3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이것 좀 적어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쪽이 음식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점에서 재료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자마자 바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쓰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사용 시점에 하라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거 조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의제 매입세액은 샀을 때 그냥 신청해. 이렇게 하는 게 국가에서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떻죠? 편하겠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격이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건데, 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쓰면 쓸수록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무슨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용 시점이에요. 시점이 틀려요.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89번. 정답은 3번입니다. 무슨 권으로 끝나면 뭐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번도 권으로 끝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요거는 기타 소득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90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번 주에 할 겁니다. 아마 이 속도로 나가면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제 저기 목요일부터 할 건데,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없어졌어요. 2번, 3번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이건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아니구나. 내일 내지 저기 목요일부터 할 건데, 거기 보시면 70세 이상이라고 보이세요? 그 위에나 밑에다가 경로우대라고, 경로자라고 써주세요. 경로자 또는 뭐 경로우대라고 표현하는데, 70세 이상이신 분들 있죠? 요 분들은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받을 수 있냐면 1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장애인이라고 되어 계시죠? 장애인은 200만원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금액은 안 해올 거예요. 왜 안 해오냐면 금액 계산은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물어는 봐요. 그리고 3번은 없어졌어요. 6세 이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자녀세액공제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7세 이상 20세 이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만 6세까지 국가에서 10만원씩 지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고 또 빼주게 되면은 2번 빼주는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부녀자 공제라고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예요. 부녀자 공제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뭐가 둘 중에 하나냐면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건 남성은 안 돼요. 부녀자 공제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 두 가지일 때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연봉은 얼마보다 적으셔야 돼요? 3천보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TV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맞벌이 공제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뭐요? 여성.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뭐 꽤 오래전에 저희 친척 누나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척 누나 중에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대화하다가 맞벌이 얘기가 나왔는데 누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대부분. 근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자분이 그래도 세금 떼고 통장에 200 이상 들어오는 직업이면은 맞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아기를 보는 게 조금 더 아기로만 봤을 때 자녀로만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저희도 지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장모님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대부분 맞벌이 하는 집 애들이 외벌이 하는 집 애들보다는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긴 해요, 실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잡고 하는 거랑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든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구조니까. 제 외벌이로 죽기 살기로 벌어서 해봤는데 통장에 잔고만 계속 줄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 현재 외벌이로 살기가 좀 힘든 구조라,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91번. 이거 어저께 푼 문제에 똑같은 거 있어요. 정답은 4번의 화폐 단위 측정입니다. 그래서 공준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기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화폐 단위 측정인데, 이 문제 안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92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서 답을 좀 만들게요. 1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200개가 150개 됐죠. 그러면 몇 개 줄었죠? 50개 줄었죠.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5만원 나옵니다.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래서 1번을 감모로 고쳐주세요, 평가를. 이렇게 나오면 정답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요? 5만원. 대변에 상품 5만원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실기 문제로 나오면 적요 8번 무슨 대체요? 타개정 대체. 요거까지 써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분계 문제로 나옵니다, 세무에서는. 그 다음에 93번. 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1번은 맞았다라고 볼게요,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2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적일 때는 단기금융상품이고요. 1년보다 길면은 장기금융상품이라고도 해요. 우리 단기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당좌차월은 일종의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맞아요. 그 당좌차월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되는 걸 당좌차월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당좌차월이 없으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 용어를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나와요. 선일자 수표라고 나오면 어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답 4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 어음이라는 게 지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날짜 되면은 돈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의 뜻은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일자 수표는 수표가 아니에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어음으로 처리한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잘 안 내요.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기억 속에서 멀어질 때쯤.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참고로. 기억 나면 하나 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94번. 우리 사채 2가지 외웠죠. 사채 발행은 무슨 이자율 기준?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사채, 상각.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이거 하나 맞추려고. 상각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감소한다라고 써있죠? 2번에. 이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딴 거 맞추려고 외운 거 아니에요. 이 이상 안 내요. 왜냐면 이 이상 못 내요. 우리 시험에. 원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데 딱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첫째도 암기, 둘째도 암기, 셋째도 암기예요. 그 다음에 95번. 이건 컨트롤 F죠? 그러면 정답 몇 번 나와요? 4번 나올 거예요. 근데 4번에 이거 분계 문제 안 나온 지 한 거의 4, 5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오류에는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우리 오류의 뜻이 뭐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분계 문제로 나와요.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분계. 하나는 중대한 오류. 또 하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2가지로 나옵니다. 참고로 얘는 지금까지 1번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문제 어려워요. 또 중대한 오류라고 나오면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고,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900번대예요. 제가 손익이라고 적어드리면 손실도 있고 모두 있다는 뜻이에요. 이익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계 문제로 나올 때 됐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어려워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자주 안 내다 보니까 기억이 나락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96번 정답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가공원가는 뭐 더하기 뭐예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죠. 근데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원가예요? 기초 원가예요. 그 다음에 97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일단 정답 1번입니다.
T자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외운 것 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있잖아요. T자에. 무슨 품에 있어요? 제공품에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거기 보시면 제조 간접비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참고로 원가회계 공부하실 때 제가 직접 경비라고 적어드리기는 하죠. 근데 지문에 직접 경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 경비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고 여기에다 직접 경비를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다. 그것도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없어요. 그 다음에 98번 평균법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아까 밑에는 수량, 위에는 뭐라고요? 원가. 제가 아까 이거 왜 적어드렸었냐면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적어드린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게 원가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가는 초하고 뭐예요? 당이죠. 초하고 당 있는 거 몇 번이요? 2번. 맞죠? 당하고 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이었으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었으면. 근데 지금은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세무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봐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99번 개별원가 계산 또 나왔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뭐 한 거요? 비싼 거. 종합원가 계산은 싼 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무슨 생산,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1번 이질적인 제품 주문 맞고요. 제조간접비 맞고요. 공정 나왔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100번 제품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직접은 특정한 데 쓰는 거예요. 정해놓은데. 간접은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건 뭐 해줘야 돼요? 배부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만 쓴 게 금액이 정확할까요? 나눈 금액이 정확할까요? 한 군데에만 쓴 게 정확하겠죠. 만약에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빵을 혼자서 다 먹었어. 그럼 몇 개 먹은 거죠? 한 개 먹은 거죠. 근데 둘이서 나눠 먹으면 정확하게 반을 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부 조금 더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자른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나눴을 때가 조금 더 부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정확하려면 직접이 많아야 돼요? 간접이 많아야 돼요? 직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직접 재료 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증가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1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우리 특징에는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이고 됐죠? 1번 소비용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딱 봐도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거기 직접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접세가 아니고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102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그 옆에다가 요거 두 개만 좀 적어주세요.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랑 또 하나는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둘 다 폐업 사유예요. 둘 다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 사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3번 이거는 두 번밖에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 이때는 전부를 뭘로 본다고요? 주택.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의 임대 시 주택 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이 같은 경우죠. 그러면 뭐만 뭘로 본다고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후에 한 문제도 없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그때 이론할 때 그냥 지나가듯이 한 두 번 정도밖에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찍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거진. 그 다음에 104번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띄고 주고 받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이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게 우리 공부할 때 일용직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거는 급여 받으실 때.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정산이요? 연말정산. 왜냐면 예납이라는 거는 다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내긴 냈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뭐냐면은 저거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세잖아요. 우리 월세 줄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거기 2번하고 4번에 보시면 갑종이라고 있죠. 지워버리세요. 없어진 용어예요. 저 처음 배울 때에는 갑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는데, 제 수업할 때 한 반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수업 중인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종하고 을종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 없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내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그게 시험 보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올해 없어진 거예요. 갑종 을종이라는 말이. 근데 그 얘기하고 이틀 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 반 사람들 다 맞았어요, 그 문제.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 꼭 공부하세요 그랬고 프린터 해줬는데, 뭐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맞출 사람은 어차피 안 해줘도 맞는 거고 틀린 사람은 떠서 먹여줘도 뭐예요?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느꼈죠. 아, 역시 붙을 사람은 붙고. 그 다음에 105번 죄송한데 이거 못 외워요. 교재 있으시죠? 이거 답이 1번인가 그런데 왜 못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312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300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12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312페이지에 있는 거를, 아니요, 안 보셔도 돼요. 312페이지에 있는 거 있거든요. 공식? 그걸 다 외워서 이걸 맞출 건지, 아니면 이거 외울 시간에 분기 연습을 할 건지, 그럼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한 10줄인가 12줄 외우시면 이거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은 1번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나머지 풀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분계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